독일 통일의 교훈과 성찰적 통일을 주제로 진행하게 될 이번 세션은 한독 수교 제140주년을 기념하여 앞서 통일을 경험한 독일의 통일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대내외 환경에 맞추어 지역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통일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전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장이신 이규영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규영 교수님은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정치학과 방문 교수를 지내시고 1997년부터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럼 이규영 교수님, 이 세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패널 여러분들은 일단 앞으로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세션 사회를 맡은 서강대학교 이규영 명예교수입니다. 제2세션의 주제는 한독 수교 140주년 독일 통일의 교훈과 성찰적 통일이 되겠습니다. 한독 수교 140주년이 금년인데 그 중에서 오늘 제목은 이제 독일 통일의 교훈과 성찰적 통일입니다. 사회자는 진행이 주 임무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짧게 하고 그리고 진행에 저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로서 이 세션에 진행하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일 통일은 지금 이제 금년에 33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통일은 아직 진행 중이고 완전히 오질 않고 있는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와 미래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맡게 될 한반도 통일의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지금 현재로부터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에서 이제 학위를 했습니다만은 통일 전에 유학을 가서 통일 이후 통일을 현지에서 겪으면서 한 4년 반 동안 통일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을 겪고 지난 대학에서 정년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28일, 20일 전에 발표된 독일 통일 보고서를 오늘 지금 프린트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사회자로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론을 보면 뭐라고 시작이 되어 있는가? 이게 정부의 공식 문서가 되겠습니다. 33년이 통일 이후에 33년 지난 즈음에 독일의 분단은 완전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인 차이는 동서 간의 구조 차이는 상당히 해소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차이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독과 서독 간의 차이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을 우리가 더욱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독일 통일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매년 이 부분을 정부 보고서를 분석을 하면서 금년에 이 분석 보고서에서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전 세션에서 독일 통일의 이 사회 침적인 통일이 굉장히 유월하다. 저도 매년 독일 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로 된 통일을 위해서는 한 30년 내지 60년이 걸린다라고 했는데 금년에 나온 보고서 중에서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할 거예요. 놀라운 것이 청년 세대 속에서는 동서 간의 심적인 차이가 이제 존재하고 있지 않다.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것이 현재 사건이다라고 이하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독일의 통일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굉장히 성공적인 역사다. 이렇게 지금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통일 33년이 지난 이 시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는데 어떤 시사점을 주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될까 오늘 중요한 세션의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해 줄 세 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토론자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분 한 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일 분단과 통일 그리고 교훈 김영윤 박사님을 여러분 소개합니다. 우리 김영윤 박사님께서는 브레멘 대학교 정치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셨고 브레멘 대학교에서 세계경제연구소 연구원 그리고 현재 남북 물류 포럼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독일 통일 과정에서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 독일의 교훈과 함의로 우리 이종희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구원 교수로 계시고 한독사회과학회 학회장 그리고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부회장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이사 등으로 굉장히 다방면으로 지금 열동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동서독 도시협력 사례와 정부의 역할을 우리 허준영 박사님께서 맡아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허 박사님께서는 현재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소장, 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등으로 지금 굉장히 행정학 부분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시는 아주 훌륭하신 학자라고 하십니다. 토론하신 세 분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롤랜드 윌슨 조지 메이슨 대학 교수님이신데요. 이전에 미국의 해병대 분석가, 미국 정부의 공무원을 역임하시고 현재 한국에 있는 여기 송도 캠퍼스입니다만은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 교수로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우리 이용갑 박사님이신데 현재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시고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토론자로서 한스 자이델 사무국장으로 현재 계시는 우리 김영수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한국외대 독일어과를 졸업하시고 또 동대학원 통역번역대학원 한독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는 우리 김영수 선생님의 동시통역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동시통역 전문가이시고 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아주 탁월한 식견을 가진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는 사회자로서 중간에 이제 진행만 맡을 것이고 우선 김영윤 박사님께서는 여기 지금 요 슬라이드 뭐 이런 것이 아니어서 그냥 발표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리에서 이제 돌아가셨다가 이따가 발표가 끝나면 다시 한번 넣어서 토론과 종합 토론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영윤입니다. 사회자님께서 제 경력에 중요한 경력을 하나를 빼주셨습니다. 통일연구원에서 22년, 국책연구원 통일연구원에서 22년 근무했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독일 통일이고 오늘은 전부 독일 통일에 관련 전문가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예, 어쨌든 제가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독일이 1차, 2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유대인 600만 명 학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연합국들이. 그래서 점령해가지고 4개국이 점령하고 베를린도 나눠놨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독일이 어떤 정책을 취했냐면은 동독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취했어요. 이게 이제 할슈타인 독트린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책을 계속 이어갔죠. 첫째 수상 되시는 분이 한 14년 했지 않습니까? 13년 했습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동독은 이 주민 의사에 따라서 생긴 나라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독일을 대표로 하는 거는 무조건 서독이야.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동독 인정하는 나라는 인정 안 하겠어. 그래 안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나갔죠. 제가 이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정책을 바꿨습니다. 결단에 의해서 독일의 지도자가 그리고 통일되면서 제가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가져왔는데 외교가 정말 불가능한 것을 통일로 이끈 그런 승리의 외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에 삶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연결이 있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적대적인 정책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단절은 고통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동독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대동독 정책을. 그래서 1963년에 에곤 바라는 사람이, 제 뒤에 발표한 사람도 아마 그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접근을 통한 변화. 접근이라는 게 협력이에요. 협력을 통해서 동독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브란트가 정권을 잡으면서 아주 신동방 정책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독과 협상하겠다. 동독하고 거래하고 있는 나라도 거래한다. 그리고 무력 불사용 조약 체결하고 우리의 통일부 같은 거를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교류협력부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걸 했죠. 그래서 힘에 의한 정책을 협력을 앞세운 정책으로 바꿔냈습니다. 그것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나중에 코을 수상이 기민당이었는데 사민당에서, 브란트가 사민당이었잖아요. 그것이 밟아오다가 헬무트 슈미트까지 와서 그 다음에 코을로 오면서 한민당으로, 기민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독교 민주당으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져 온 것이죠. 근데 말입니다. 브란트 이 정책이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당시에 야당한테서 그따구 정책이 어딨냐. 그 동독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래가 통일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아. 적대 정식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브란트를 불신임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 한 500명 됩니까? 딱 2표가 모자라가지고 부결이 되었어요. 수상직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죠. 그 다음에 동서독하고 만든 기본 합의서랑 기본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 합의서 비슷한 거. 그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합헌이 되었죠. 합헌이 되었죠.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동독 지도부에 많은 거 양보하고 동독 정권 안정시켜주고 독재 체제 연장하는 거 아니냐 그랬죠. 그러나 이 정책이 접근을 통한 변화, 신동방, 브란트의 신동방 정책은 그와 같은 하해 협력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동독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이거예요. 그로바조프라는 사람이 출연하게 되었고 동국군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동독의 평화혁명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오늘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부유한 서독의 실체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동독 주민으로 하여금 묻지 말고 무조건 서독 체제로 통일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브란트의 결단, 그렇죠? 바꾸는 의지, 각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것이 변화되었다. 저는 이것이 독일 통일을 가져오는 멀지만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요인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외교 문제입니다. 독일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외교 문제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독일 통일에 대해서 주변국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독일 통일 문제 가지고. 예. 그리고 통일이 되는 독일이 두렵다 이거예요. 군사력, 힘으로, 경제력으로. 독일이 45년 5월 달에 무조건 항복했죠. 2차 세계대전. 그러고 난 다음에 베를린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러냐, 그때 그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독일 전체와 관련된 문제는 연합국에 물어라 이거예요. 4대전 선국 물어라 이거예요. 묻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 특히 통일에 있어서는. 그래서 49년 5월에 건국이 돼가지고 행정권이 이양이 되었는데 그 전까지 아주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러나 90년 될 때까지 90년 초반 통일이 되기 전 장벽이 무너지고도 서독이 완전한 국가가 아니었어요. 독일은. 그 문제에서만은 연합국이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국 4개국의 동의 없이는 국경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연합군의 반대를 무시하고 통일 독일을 만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를린을 수도로 인정해? 수도로 정해? 말도 안 되고 우리한테 물어 이랬단 말이에요. 심지어 있잖아요. 수상이 베를린 갈 때, 서베를린 갈 때 루프트한자를 못 타고 갔습니다. 3국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외교권이 그거 관련해서는 배제가 되어 있었죠. 소련은 동독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외교권을 100% 행사했습니다. 거기에 50만 명 이런 병력이 가 있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독일의 동쪽 국경 문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폴란드, 소련에 넘어가고 나중에 독일이 옛날에 독일 땅이 오데나이제 강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 강의 동쪽 편에 있는 거를 소독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인접국 폴란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그네들은 불안했죠. 보면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통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국에서 엄청나게 뭐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대처는 전쟁에서 2번이나 패한 나라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네. 뭐야 이거? 프랑스의 미테랑 유럽은 독일 통일을 이해할 만큼 아직 성숙하지 않았어. 이스라엘 사미르 이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수상은 독일이 통일되면 다시 유대인 학살에 나설 것이다. 와, 이런 이야기 엄청 반대했죠. 구소련의 고르바초프도 코울 수상이 통일 수상이잖아요. 코울 수상이 내가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 내가 없는 정치. 이게 반대인 것이죠. 그 외에도 나토 잔류 문제, 뭐 군 병력 상황을 어디 둘 것인가, 뭐 생화학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관련국의 동의가 필요했죠. 이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통일 독일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 힘의 균형의 파괴, 8천만 인구의 경제력 이런 것에 아주 위협을 받았던 것이죠. 어떻게 했느냐? 야, 우리가 통일하려고 하는 것이 힘 기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유럽의 통합을 시키려고 그래. 유럽의 통합의 프로세스에 우리가 가려고 그러는 거야. 강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유럽의 안정과 통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통일 10개 조항 이야기했습니다. 하면서 걱정하지 마. 그래서 먼저 미국을 공략했습니다. 알았다. 우리가 나토에 잔류하겠다. 대처 수상은요. 나토에 절대 독일이 잔류하는 것이 소련이 엄청 반대하기 때문에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줬죠. 통일에. 절대 거기 안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미국을 공략하고 미국에서 그걸 받아냈어요. 그 다음에는 소련 아닙니까? 구소련의 엄청난 회담과 정말 팔에 겐쇼라는 외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팔에 풀이 나도록 정말 그분이 영어도 잘 못해요. 그런데도 막 쫓아다니면서 계속 물고 늘어졌죠. 그래가지고 끈질긴 회담 끝에 구소련한테 좋아, 우리 생필품 지원해주고 2억 1천만 마르크, 그다음에 차관도 50억 해주고 155억 소련군 철수 비용으로 우리 줄게. 그러게. 저는 그게 많다고 생각하죠. 첼식이라는 사람이 옛날 장관, 이 사람이 우리가 그보다도 10배 더 많이 달라고도 우리는 줬어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난 다음에 독일의 단일성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단일성을. 그래서 2+4, 2+4 회담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동서독하고 전성국에 대해서. 그래서 완전한 주권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포뮬러를 딱 만들었죠. 그걸 가지고 들이밀었습니다. 밀어가지고 끝까지 밀어서 구소련하고는 정말 끝까지 가서 그 코카서스 회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 그걸 만들어냈죠. 그래서 승인을 얻었습니다. 구소련의 허락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얻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교의 승리, 외교의 엄청난 빛나는 승리였습니다. 이거는 이 독일 통일을 외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국제 정치학의 실험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시사점은 연결입니다. 연결. 여러분,
독일 통일이라는 게 이제 특징을 말하면 평화적으로 됐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로 됐지 않았습니까? 시장 경제로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동독 주민이 강하게 원한 통일이었어요. 정말 강하게. 예? 우리로 말하면 흡수 통일이죠. 뭐 흡수 통일, 그렇죠? 근데 그 흡수 통일을 누가 원했냐? 동독 주민이 원했어요. 동독 주민이. 왜 동독 주민이 흡수 통일을 원했을까요? 쏙 빨려 들어가는 통일. 그거는요, 통일이 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유 이런 거. 그러니까 서독을 텔레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봤습니다. 전부 저도 열어놓고. 그럼 저녁 8시 되면은 동서독 주민이 전부 다 타겟쇼 같은 뉴스를 다 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와, 잘 사네.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도 통일이 되면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헷가닥 해가지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에 연결이 되었거든요. 교류 협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된 거라는 거예요. 연결이 곧 동서 간의 교류 협력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연결이 동독 주민으로 하여금 서독의 자유와 부에 대한 확신, 동경심 이런 거 불러일으킨 거죠. 그렇죠? 우리의 중국의 교포들이 말이죠. 우리를 동경하듯이 여기 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연결은 베를린의 통행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 베를린이라는 게 동독 지역에 있었잖아요. 그게 200만. 그 사람들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들이. 근데 이거 딱 막아놓고 말이죠. 계속 물건 다 뒤지고 오랫동안 만들면 얼마나 성질납니까? 이제 그거를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통행 교통조약 이런 걸 만들어서 연결시켜서 연결을 해놓으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변화와 발전입니다. 변화와 발전. 의식의 변화, 개혁 개방으로, 그렇죠? 촛불 들고 막 나온 게 그 의식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이 결국은 통일로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되고 나니까 교통조약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다른 조약들이 쫙쫙쫙 나왔습니다. 예? 우편통신, 갈탄 채취, 운하건설, 수의사협정, 문화협정, 과학기술협정. 여러분, 협정이라는 거는 조약만 협정, 조약도 마찬가지지만 말이지만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활성화된 약속을 강제하는 수단이 너 협정 지키는 해놓고 왜 안 지켜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확대가 되었던 것이죠. 이게 연결이 동독 주민의 마음을 샀던 것이죠. 마음을. 그렇죠? 마음을 샀다는 것은 동독이 없어지는 데 대한 동의, 서독 체제에 대한 수용 이런 걸 받아냈다는 것이죠. 부유하고 건강한 서독 사회의 실체를 인식하게 하고 서독 사회에 대한 동독 주민의 동경이 일어나서 그렇죠? 서독 체제로의 편입을 통한 바이트리트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싹 들어가는 거 그거를 통일을 요구했던 것이죠. 장벽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는 동서독이 연결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통일이 이제 통합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통합으로. 정말 중요한 게 서독의 경제 체제를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합니다. 소циальный 마켓이라고요. 소셜 마켓 이코노미. 소셜 마켓 이코노미라는 게 뭐냐면은 시장 경제는 시장 경제야. 경쟁을 인정해. 그러나 경쟁이 가져오는 폐단 이런 걸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롯데마트가 골목 상권 다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골목 상권 다 죽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 일요일 쉬어 이렇게 하잖아요. 같이 살아야 된다. 말하자면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 과정에 있어서 통합의 과정에 있어서는 동독 주민도 독일 국민이야. 독일 주민이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향유해야 해. 이게 원칙이었습니다. 우리가 남북한이 만약에 통일되면은 글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북한 주민도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주민이야. 이렇게 될까? 저는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더불어 삶, 공동체적 삶 그것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그런 삶의 공동체로 수용하는 것이었죠. 왜 더불어 살아야만 하는가요?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저는 철학이 제가 거기서 10년 공부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이 땅에 태어난 책임이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어느 누구도 자기 의지로 태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아, 난 인간이 되고 싶어 하면서 나온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더불어 사는 사회, 상대를 인정하는 사회. 왜?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동소독이 통합의 과정으로 갔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 동독에 대한 차관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차관이었습니다. 이게 국제 정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할 때가 있었습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한 후에, 그렇죠? 그때 1980년대 전반이었어요. 그래서 에너지 쇼크가 났죠. 동독이 이게 잘못하면은 체제 안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슈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김종필 총리 정도 될 정도 보수의 보수입니다. 이분이, 그렇죠? 이분이 동독에 크레디트 주자. 차관해야 차관 해줘야 돼. 이러면 안 돼. 아, 그 지금 큰일 나. 그래서 정말 불가능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아니 미사일을 소련하고 미국하고 싸우면서 미사일을 갖다 막 거치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긴장이 엄청 되고요. 그렇죠? 그때 슈미트라는 사람이 이중결정 도펠베슈르스를 했습니다. 이중결정. 오케이, 너희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나토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크레디트를 줬습니다. 10억 마르크 한 번, 9억 5천만 마르크 한 번.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동독 지원할 때에서는 그냥 공짜로 준 건 없습니다. 다 조건을 붙였습니다. 너 이거 줄 테니까 여행 규제 완화하고 총격 사살 행위 금지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줘. 뭐든지 다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냥 준 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지원 정책에 있어서 이제 동독 주민들이 그런 이제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데 서독의 대동독 정책이 겨냥했던 거는 동독의 민주화 또 동독 주민의 인권 신장 뭐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뭐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걸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행동으로. 동독 주민의 자유와 인권 신장은 서독 정부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대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 요구는 그렇게 간접 국제회의를 통해서 턱 던집니다. 너들 좀 바꿔야 되지 않겠니? 비밀 협상을 통해서 동독 정부가 체제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면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지 않는 최소한의 선에서 거쳤다. 이렇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상가족 결합이라든지 동독 정치법 석방시키는데 돈을 주고 한 거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생략을 하고 오늘 그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이제 끝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구동독의 변화라는 것은 구동독 스스로의 의지에 달려있던 것이 크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변화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당사국의 선택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북한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궁극적인 목표는 통일에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도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는 이 우리가 통일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통일이 되면 그래 통일이 되면 뭐
이렇게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통일이 되면 통일까지의 과정, 저는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가 천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소망은 통일 이전이라도 남북한이 경계를 초월해서 자본, 기술, 노동력이 왔다 갔다 하고 북한의 학생이 여기 수학여행 오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대동강가에 가서 한번 회의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고 누구든지 오고 싶을 때 오고 방문하고 싶을 때 방문하고 관광하고 싶을 때 관광하고 인천에서 철도를 타고 평양도 가고 신의주도 가고 그렇게 꼭 통일이 아니더라도 그것부터 먼저 하는 거가 중요하지 않을까. 북한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북아 평화협력, 북미관계 또 유관국들의 평화 구도를 정착시켜가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윤 박사님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정희 교수님께서 통일 과정에서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 독일의 교훈과 합의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선거연수원 교수 이종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독 사회학회 회장을 하고 있지만 또 독일 동문 네트워크 부이사장으로 있는데요. 오늘 독일 대사님을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세 번째 행사에서 오늘 뵙게 됐는데요. 신임장을 받기로는 오늘 첫 행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발제에 대한 발표를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좀 고민이 깊었습니다. 어떤 분들을 다뤄야 할 것인가. 제가 독일로 간 시점이 독일 통일 직후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많이 동서독의 차이도 정말 봤었고 3일 동안 동독을 여행을 하면서 서독에서 겪지 않았던 길거리에서 어린아이에게 2번을 제가 욕을 들었어요. 3일 있으면서. 그러면서 동양에서 온 이상한 여자 막 욕은 잘 들리잖아요. 독일어가 서툴러도. 그래서 제가 이제 누가 있나 하고 이렇게 봤어요. 누구한테 제가 저렇게 심한 욕을 하나?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왜 이런 일이? 이랬는데 또 제가 독일 친구들 차로 같이 갔는데요. 주유소에서부터 아주 그냥 쌀랑하게 돼요. 그때 독일 말로는 배시 오씨 이 얘기가 있어요. 배씨는 약간 동독놈, 서독놈, 동독놈 이런 식의 좀 약간 비하하는 그런 얘기였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석탄 때는 그런 환경 오염이 심한 동독 사회도 경험을 하면서 또 독일 대학에서는 통일 과정에서 저희 대학 교수님이 직접 학장이었죠. 학장님이 직접 동독 대학의 건설 재건을 위해서 그쪽에 파견을 가셔가지고 저희가 또 공부하는데 조금은 정말 강의를 잘하시는데 지장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 통일을 한 15년 정도 경험을 하고 오다 보니 귀국하자마자 제가 책을 다른 분들하고 같이 내었습니다. 독일 통일에 대해서 독일 통일과 동독의 에리트 이렇게 해서 책을 냈었는데요. 거기는 저희만 쓴 게 아니라 독일에서 통일 과정에서 직접 이렇게 혁명을 주도했던 분도 초청을 해서 발제도 듣고 토론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녹여서 그렇게 책을 낸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입니다. 처음 들어가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독일 통일과 정치 리더십에는 어떤 제도적인 배경이 있는지, 그 다음에는 빌리 브란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을 초석을 딱 이렇게 놓으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헬무트 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은 정말 독일 통일 순간이 왔을 때 그 순간을 포착해서 제대로 정말 통일을 성사시킨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독일 통일을 얘기할 때 이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빌리 브란트 총리인데요. 바르샤바의 위령탑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사실은 이분이 계획을 했었느냐? 전혀 아니었습니다. 인터뷰를 했더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어서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스팔트가 상당히 위령탑이 젖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뒤에 있던 기자들이 쓰러진 줄 알았어요. 갑자기
총리가 안 보여. 오, 쓰러진다 하고 앞으로 가보니 무릎을 꿇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사실 독일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사람이 48%나 됐습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분들이 40% 정도 됐고요. 그리고 뭐 어겐 없다 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렇지만 세계 언론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세계인들은 어떤 얘기를 했느냐. 무릎을 꿇은 것은 총리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 예, 많은 것을 시도하는 그런 건데요. 그러면 독일 통일은 어떤 제도적 배경에서 가능했느냐? 제가 꼽기로는 총리 민주주의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팩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협의 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협의 민주주의는 연방제라든지 다당제라든지 연정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내각제를 보면은 사실상 정당의 정치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공적인 의사행선 과정이나 정부 형성 과정이나 정책 집행 과정이나 인재 충원 과정에서도 정당의 정치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야말로 정당이 몇 퍼센트를 득표를 했느냐에 따라서 의석수가 똑같이 나옵니다. 소수점까지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제가 1인 2표조 해가 도표를 만들어줬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게 정당을 선택하는 표고요. 다른 왼쪽에 있는 거는 지역구의 인재를 뽑는 과정입니다. 오른쪽 표에 의해서 정당의 전체 득표수가 결정이 되면 그리고 지역에서 당선된 분들이 있잖아요. 지역에서 당선되신 분들은 무조건 다 당선을 시키는 거죠. 시키고 나서 정당 득표율이 몇 %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모자란 수를 채워주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정당이 30% 얻었는데 보니까 지역에서 31%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비례가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정당의 그 비례만큼 늘려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598명이야 되는데 726명까지 된 거죠. 이번에 선거제도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바뀌었는데요. 얼마나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630석으로 고정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글을 쓴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선거구제 당선자 결정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 득표에 따라서 의석 배분을 두고 그리고 봉쇄 조항이 있습니다. 5% 이상을 득표를 해야지 연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 이건 군소정당의 난입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간 연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브란트 시대, 사실은 선거일부터 정말 긴박하게 시작이 됩니다. 1969년 9월 28일이었어요. 출구조사를 해봤더니 저요. 기민기사연합이 절대 가반수를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인당 측에서는 졌다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청년당원들이 투표를 하고 막 청년공간까지 막 이게 햇불 들고 노래 부르면서 전진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더 재밌었던 건 미국 대통령이 축하 전화까지 미리 합니다. 그러니까 축하한다 이제 됐다고 이렇게 전화까지 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판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9시 반이었습니다. 9시 30분에 판도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10시가 되니까 3인당과 자민당이 가반수보다 4개 의석을 더 확보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10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6석이 다 확보가 된 거예요. 이긴 거죠. 브란트 총리가 전화를 합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예, 쉘 총리입니다. 쉘에게 쉘 당대표죠. 그분은 벌써 졌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전화를 해서 우리 둘이 합하면 우리 두 정당이 합하면 가반수가 넘는다. 연정하자 했더니 이분이 대답이 없어요. 이분들 그냥 상상도 못한 얘기를 하는 데다가 잘못 대답을 했다가는 당내에 반발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망설이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다시 물어요. 그랬더니 그때서 좀 생각을 해보니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선거일 날 브란트 총리가 원래는 이분이 상당히 신중한 분이세요. 그렇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순간을 포착을 한 거죠. 바로 발표를 합니다. 자정전에 발표를 해요. 기사
자민당은 표를 잃었다 연정을 해야 되는 이것도 정치적인 수사법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네들도 표를 잃었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이렇게 뭐 연정을 하자 말자 할 그런 권리는 거의 없고 이긴 진당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기사 기민당도 잃었다. 이렇게 하면서 연정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세한 거는 내일 아침에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당내 반박도 다 없앨 수 있는 간결한 문장으로 이렇게 풀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렇게 이제 발표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 도표를 보시면 연정 가능성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가능성이냐 하면 저기 까만색하고 빨간색에서 대연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할 수가 있고요. 까만색하고 노란색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까만색하고 노란색이 먼저 약속을 해버리면 자기네들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브란트 총리가 정말이지 발빠르게 움직인 거죠. 이렇게 해서 연정이 이제 가반수를 득표를 해서 연정이 구성이 되는 518석인데요. 그때 당시에 여당이 568석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게 가능했던 건 발빠른 협상이었다. 오죽했으면 이걸 비밀 유지를 위해서 협상도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브란트 총리 집 앞에서 축구를 하자 해가지고 축구를 하면서 내각 구성까지 다 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갑니다. 그래서 정말 이례적으로 빠르게 그 10월 21일 날 벌써 브란트 총리가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건 브란트 총리의 삶입니다. 한부모 가정 출신이에요. 그 어머니도 한부모 가정 출신입니다. 할아버지가 키웠는데요. 애할아버지도 그 어머니의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브란트 총리가 17살 때 애할아버지의 권유에 의해서 3인당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나치가 막 이렇게 이제 출연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3인당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그런 반발에 의해서 당을 나오고 나서 새로운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지하 조직화를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치가 수배령이 떨어집니다. 외국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노르웨이로 갑니다. 노르웨이로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나치가 노르웨이를 점령해버려요. 이제 잡히게 생겼죠. 이번에는 스웨덴으로 또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 출신이었다. 상당히 독일의 정치권도 엘리트식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또 3인당을 이탈한 당을 나간 사람이라는 그 경력, 그리고 정치적으로 망명객이었다는 이 세 가지 경력이 정치 인생에서 끝까지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군복 입고 뭐 이런 그 재판에도 참석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독일은 그 당시에 이렇게 분단이 되어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베를린입니다. 베를린은 동독을 저런 섬처럼 이렇게 동독 내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독일로 브란트 총리가 귀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독일 국적을 회복을 하고 베를린 시장을 지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를린 장벽이 들어서는데 이때가 브란트 총리가 시장 시절이었어요.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합니다. 갑자기 동독이 장벽을 세우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가 상당히 냉담해요. 그때 느끼게 됩니다. 철저하게 실리적인 외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위기가 닥쳤을 때 결국 친구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케네디가 베를린에 이제 방문하는 장면이고 이건 아데나우어 총리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프레이드하는 장면이고요. 이 동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취임 연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취임 연설에서 독일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 그렇더라도 두 나라는 외국이 아니다. 두 나라는 특수관계에 대해서 처음으로 동독에 대해서 국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특수관계이지 외국인 아니다. 이렇게 해서 통일을 염두에 둔 그런 취임 연설이라고 할 수 있죠. 동방 정책에 대해서는 아까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생략을 하게 되네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첫 번째 발제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에곤 바르가 상당히 협상의 면수였어요. 이분은 50번 이상을 이렇게 소련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착하게 되는데 소련을 방문했을 때 이 수사도 상당히 저한테는 정말 인상 깊은 수사였습니다. 그때 그 노르웨이를 갔다가 비행기가 연착을 했었어요. 브란트 총리가 도착을 해서 소련에서 한 얘기가 모스크바에서 비행기가 연착을 했잖아요. 딱 하는 얘기가 우리는 늦게 왔지만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행기가 연착해서 좀 미안하다는 얘기도 담으면서 소련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좀 늦었지만 일단은 왔다. 시작을 해보자.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장면은 지금 브란트 총리가 여기 갈 때는 기차를 타고 갔었어요. 동독을 갈 때는. 그런데 기차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빌리빌리 하는데 이 호텔에서 빌리빌리를 외치고 있는데 재밌는 건 그때 동독의 총리도 이름이 빌리였고 이 브란트 총리도 빌리였어요. 빌리 하니까 빌리 브란트 조금 이따 사람들이 빌리 브란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란트 총리가 나와서 조용히 이제 알았으니까 해라. 그런데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이 사람들이 이게 흥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는 떠나게 되지만 이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바르샤바를 방문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고 74년에 비서였던 긴터 기욤 이분이 간첩이었어요. 동독이 보낸 간첩이었는데 이분이 계획적으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총리실에서 있었던 분이셔서 그냥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그리고 그때 막 가짜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 어쩌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냥 한꺼번에 전격적으로 사퇴한다. 그 총리실 왜 검증을 안 했냐 누가 책임 있느냐 하고 책임 전가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물러난다고 끝을 내고 그리고 나서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87년까지 당 총재직은 그대로 유지를 해요. 그리고 나서 빈부격차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냉전 분위기 종식에 이바지를 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고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가는데 비전을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헬무트 콜 총리에 대해서 아주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리 브란트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1989년 11월 26일이에요. 이분이 독일 통일을 위한 식개항 프로그램을 집에서 오그사임이죠. 오그사임에서 직접 타이핑을 합니다. 타이핑은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느리기 때문에 타이핑이 그 부인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식개항 프로그램도 극비리에 진행이 됩니다. 그 이분의 리더십이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극비리에 진행을 하면 몇 사람만 논의를 해서 11월 28일에 연방의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16년 동안 그렇게 집권을 했고 총리 권력을 극대한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강력하고 긴밀한 총리 권력과 당대표 권력을 연계한 그런 리더십을 발행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독이 모라토리움 위기에 있었을 때 10마르크 규모의 차관을 제공을 하는데 동독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흔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콜 수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연정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었죠. 그리고 첫 번째 취임하자마자 사실 신임 투표를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권력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다 완전히 체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신임 투표가 통과를 해서 다시 선거를 해서 그렇게 연정이 구성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재미있는 건 1990년에는 독일 사회연합까지도 연정에 포함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연정 구조를 유지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상당히 일찍
정치가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총리직까지 하신 그런 분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사실 독일 통일 정책은 상당히 재미있는 게 이게 외교부 산하 이런 게 아니고요. 총리정 산하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란트 총리라든지 콜 총리가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배경이었죠. 그러다 보니 독일 정책 이슈는 총리청이 선점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점은 전문가 네트워크를 정말 잘 활용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집단이 이렇게 하면서 의사결정이 상당히 단순하면서 긴밀하고 그리고 극비리에 많이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발제자님 하신 말씀대로 상당히 국제관계에 있어서 강력한 서방 결합 노선을 채택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이 콜 총리의 연설문을 함께 작성하셨던 팀에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 발표를 해서 직접 만났어요. 이분을 며칠 전에.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콜 총리 체제에서는 자문을 구하는 데 있어서 직급을 높낮이를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직접 통화를 했대요. 전화를 많이 활용했던 분이죠. 그리고 측근들에게도 대화를 할 때 메모를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고 그리고 측근들을 사실상 가족까지 여겼고 그리고 그만큼 측근들은 신뢰하고 따랐던 그런 분인데요. 제가 3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정치인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는 그런 분이셨고 외빈 방문 시에는 팔제 지역 사람이라는 거, 시골 사람이라는 거, 나는 독일인이라는 거, 그리고 유럽이라는 것을 동시에 그렇게 알렸던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 총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로 이제 무엇보다도 이 여러 가지 당의 세력을 많이 확장했던 것도 큰 특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데나우 시기 때 그 당이 20만 명이었더라면 당원이 콜 총리 시절에는 73명까지 3만 명까지 20만 명에서 73만 명까지 늘어가는 그런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뭐 독일 통일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들이 계셨으니까 이 두 총리에 집중을 해서 보자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력한 정당 기반을 바탕으로 한 게 브란트 콜 총리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은 총리 취임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재임 기간에도 당 대표를 역임했던. 그러니까 당과의 긴밀한 연관관계를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점은 브란트는 3인당을 당세가 상당히 취약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연정도 불안정한 상황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콜 총리는 완전히 정당을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연정을 구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브란트 총리는 투명하고 공식적인 그런 정책 결정을 하는 성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내각 내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콜은 내각보다는 연정 파트너 그리고 정당 사적 조직 상당히 중요하게 했었죠. 그런 게 가능했다. 무엇보다도 통일은 정치 리더십 그리고 정당 정치 국제 정치 같은 그런 것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서독의 동독의 개방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탄탄한 민주주의 체제가 있었다. 세 번째, 국제 정세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호 공존이 가능했다. 마지막입니다. 평화적 통일과 조약 이런 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마지막 말은 함께 속했던 곳 함께 성장하는구나. 빌리 브란트 총리가 저 새벽에 자다가 전화를 받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하면서 가면서 메모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지도자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근데 사회자로서 잠깐만 30초 정도만 여기에서 좀 보완을 해야 된다면은 우리 한반도의 통일 앞두고 있는데 통일이 언제 올 거냐? 1989년 10월 25일에
브란트 수장이 동아일보사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묻습니다.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독일의 통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까 김영윤 박사님께서 그 독일 통일한 외적 조건 때문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극복할 것은 대단히 힘들다라고 판단했던 브란트는 단연코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서 2주일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통일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콜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지금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단어이고 개념입니다. 사회과학에서 드facto하고 드주로 사실상의 개념, 법적인 개념으로 나누어집니다. 사실상은 흡수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법적으로는 흡수 통일이 아닙니다. 왜냐? 여기에서 콜의 영민함, 지혜로움이 국가 지도자로서 아주 돋보입니다. 통일 과정 속에서 동독이 먼저 소독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콜은 동독에게 어떻게 주장하느냐? 통일 분단 이전에 존재했던 독일 동독 내에 폐쇄되었던 단극적인 체제를 5개의 연방 구조로 환원시켜라. 그리고 나서 통일을 조약을 하면서 이 5개로 환원된 개별주가 독일 연방공화국에 개별적으로 가입해서 바이트리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적으로는 흡수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국제법적으로는 흡수통이라고 얘기하기는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브란트와 그 콜의 영민함을 알 수 있고 작년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 SPD 자체 내에서 동방 정책에 오류가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심각하게 지금 재평가하고 있는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발표자를 이제 모시겠습니다. 우리 허준영 박사님께서 동서독 도시협력 사례의 정부와 역할, 우리 오전 세션에서 나오는 인천에서의 역할에 상당히 함의를 줄 수 있는 발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호준영입니다. 이 발표 전에 한 15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에 이종희 박사님께서 시간을 또 많이 쓰셔가지고 아마 제가 15분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일단은 최대한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지금 잠깐 안 계신데 인천연구원 원장님께서 잠시 이 자리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자리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딱 서서 보니까 상당히 좀 호연지기가 생기고 통일과 평화에 대해서 좀 논의하는데 정말 좋은 자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행정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사실 독일에서 공부하고 통일 부분에서 좀 연구도 하고 이제 귀국을 하긴 했는데 아까 이제 그 김용윤 박사님처럼 어떤 통일연구원에서 계속 이제 통일 관련해서 연구를 계속 쌓은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통일 관련해서 이제 뭐 행정이나 이제 그 관련된 관리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옆에서 이제 보다가 오늘 또 이제 진정 그 전문가 선생님들이랑 또 같이 또 이제 배우면서 저도 되게 공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 되게 놀란 거는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이게 발제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황해 평화 포럼이 정말 영향력이 큰 이제 포럼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발표문 중에 사실 맨 끝에 제가 제안을 한 게 이제 몇 개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통일부에서 이제 2주 후에 이제 그 발주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일 준비 인력 양성 이제 관리 관련된 용역을 이제 공모를 사업을 해서 저희가 이제 내일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걸 보고 연락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중요한 포럼이다, 영향이 크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거 예, 알겠습니다. 예, 순서는 이제 논의의 배경 이제 그 분단국 간 도시 협력 사례를 이제 말씀드릴 거라 그런 동서독 도시 협력 그리고 이제 기왕이면 남북 도시 협력은 어땠는지 예 그리고 이제 정부 역할 해서 상당히 좀 호기롭게 욕심을 부려봤는데요. 논의의 배경은 앞서서 이제 그 계속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지난해부터 신정부 출범되면서 통일 환경이 바뀌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공감대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마침 오늘 이 자리가 이제 한독수교 140주년을 맞이해서 독일 통일의 교훈을 살펴서 이제 벤치마킹을 하는 어떤 자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실제 이제 그 국내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 관련해서 어떤 이제 좀 시사점을 끌어오고 있을지.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여러 가지 이제 교류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 교류들이 이제 뭐 잘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이제 여기 그 아까도 잠깐 이제 오씨 배씨 이런 말 나왔지 않습니까? 이 과정상에서 또 잘못하면은 이게 사회 갈등이 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교훈들도 포함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분단국 간 도시협력을 그냥 간단히 보면 도시협력 개념이 사실 뭐 아시다시피 도시 간 뭐 다양한 협력이겠죠. 협력이겠지만 분단국의 어떤 특수성, 서로 이제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같은 것들이 다른 부분들은 이제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면에서 이제 독일은 좀 상당히 그 우리와 이제 유사성이 많죠. 이제 분단과 통일 경험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부분에서 사실 뭐 민주주의냐 아니면 독재냐, 뭐 시장주의냐 아니면은 이제 그 자본주의냐 아니면은 그 뭐 사회주의라든지 그런 식의 어떤 대립항들이 이제 독일과 상당히 좀 유사하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벤치마킹으로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 아까 이제 그 독일 대사님 말씀처럼 상당히 틀린 게 많다. 그래서 이제 뭐 그 6.25 말씀도 하셨고 동력 상장의 어떤 비극도 있었고 핵무기 위협도 있고 인적 교류가 그 전보다는 이제 뭐 다 잘 되지는 않는 어떤 상황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차이점도 상당히 하다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서독 도시협력을 이제 좀 살펴보면 그 사실 도시협력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지자체 그 자매결연 쪽으로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요. 요 부분들 위주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앞서 이제 발표자분들께서 이제 그 서독과 동독의 어떤 관계성에서 인해서 이 어떤 좀 대립도 하고 이제 좀 이제 그 가까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겹치긴 합니다. 일시기 때는 일시기 때는 이제 서독이 하슈타인 원칙으로 인해 가지고 동독을 이제 좀 거리를 두고 동독은 이제 좀 정치적인 이용 목적을 통으로 이제 그 서독과 이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이 시기 때는 거꾸로 이제 빌리 브란트가 이제 등장하면서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지만 동독은 이 자국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이제 거리를 두고 하다 보니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이 안 됐었는데요. 3시기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서로 그 동독이 이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서독과 같이 이제 그 협력들이 좀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도시 협력 자체가 상당히 후반부에 일어났다. 통일 직전에 그래도 많이 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 이제 비정치적인 영역에서 좀 있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장벽 붕괴 후에 이제 실질적인 그 교류 협력이 좀 많이 이루어졌는데 경제 지원이라든지 인력 지원, 행정 지원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그 협력 내용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이제 그 지자체들이 서독 지자체들이 이제 동독의 파트너 지자체들을 이제 지원하는 형식인데요. 인력 파견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술 장비 등의 이제 어떤 물질적인 지원을 외에도 행정적 법률적인 자문 지원들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뭐 지자체에서 그 다 지원을 해주면 좋을 텐데 교류를 하고 근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그 어떤 역량의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물적 역량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정부 사실은 이제 그 주가 중앙 정부죠. 이제 거기 이제 연방이 이제 주정부를 합쳐서 이제 있는 거다 보니까는 우리랑 좀 약간 개념이 다른데요. 그러니까는 우리로 따지면은 주정부가 이제 우리의 중앙 정부라고 보면 되는데 그 주정부에서는 뭐 바이에른주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지자체마다 이제 똑같은 기준으로 이제 그 지원을 하지만 노스트라인 그 베스트팔렌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뭐 지자체마다 이제 조금씩 다른 독자적인 지원 방식을 뭐 취했다라고 또 합니다. 이런 게 이제 뭐 저기 그 서독에서 동독 그 지자체를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동독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정 직원들을 파견해서 물론 이제 이건 그 선도적인 어떤 뭐 이론이나 뭐 저기 그 실무를 제공한다기보다는 배워가는 입장에서 이제 그 파견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밀접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됐다.
라고 하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 경제 상황이 좀 악화됐을 때는 구소득 주민들이 이제 피로감과 회의론이 발생하기도 하고 구동독도 마찬가지로 이전만큼의 어떤 기대나 관심도 같은 것들이 줄어들어서 이제 문제점도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재밌는 이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요 이제 구동독 그 지자체 자매결연이 통일 이후에 구동독 그 내적 통합, 그러니까 통합과 성장에 도움이 됐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이 이제 기여했다라고 하는 대답이 이제 한 80%가 됩니다. 뭐 압도적이긴 합니다. 이 중에는 뭐 아주 많이가 뭐 15%, 비교적 많이 뭐 30% 정도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기여가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도 이제 이 뭐 통일 준비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이런 그 교류 협력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서독 같은 경우는 이 이제 동독 주민이 이제 그전에는 이제 두려움이나 공포감의 어떤 뭐 대상이었다고 하면 이미지였다고 하면 이런 걸 조금 이제 좀 가까워지는 어떤 역할이 됐을 수 있고 동독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어떤 서독의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 개발이나 통일 이후에 그런 것들이 이제 역할이 기여가 됐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양국의 그 주민들 간에는 소통도 하고 정서적인 간극이 완화되면서 유대감이 형성됐다. 이런 부분들은 통일의 어떤 기반이 되는데 충분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한계점들도 있는데요. 교류 목적이 이제 뭐 소독은 이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실질적인 관계 회복이었지만 동독 같은 경우는 동독 주민의 어떤 불만 해소라든지 동독을 이제 자체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요구라든지 아니면 소독을 통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좀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면의 목적들이 좀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과정상의 자매결연 협상이라든지 어떤 그 이행 과정상의 동독이 아무래도 계속 주도권을 이제 주고 싶어하는 것들로 인해서 뭐 어쩔 때는 파행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동독이 이제 그 정치적 요소들을 좀 개입하기도 이제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아울러 이제 이 공산주의고 이제 이 관리 체계가 좀 그 딱딱하다 보니까 관료주의로 인해서 유연성이나 자율성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적용이 해야 될 때도 있을 텐데 잘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동독에 대해서는 이제 특히나 동독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하시다시피 이제 그 결정 권한이 결국은 이제 그 SED 그 중앙 당에서 결정이 이제 결국 지자 하부까지 내려다 보니까 자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점이 이제 좀 발현이 됐던 것 같고요. 요건 이제 뭐 동독 사이드인데 서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서독도 마찬가지로 통일적으로 어떤 인력 파견 지침이라든지 행정 관리의 어떤 지침에 대한 것들이 사실 존재하지 않아서 되게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과 지방 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 겪다 보니까 어떤 조정들 그리고 행정체계 전문가들이 이제 부재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또 이제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스스로 좀 동독 내부에서도 이제 반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뭐 남북 간 교류가 이제 그 아시다시피 그 중앙 정부가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주체로 교류의 이제 주체로 진행을 해왔는데요. 그 1995년에 북한 대홍수 때부터 사실은 이제 국제 원주가 시작되면서 우리도 좀 활발하게 추진하게 된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한 3세기 정도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태동기 같은 경우는 민선 2기 1998년에 부터 해서 뭐 제주도 감귤 지원 사업 부터 이제 시작이라는 말씀들이 많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 10년 이상 계속 이제 우리의 어떤 수요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진행이 됐고 행정적으로는 강원도에서 이제 그 교류협력 조례를 이제 제정하고 그 이후로 이제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교류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지자체에서 예산이 별로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현대아산이라든지 민간 기업에서의 어떤 지원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시기가 이제 발전기라고 해서 2003년부터 뭐 한 7년 정도인데 요때 이제 그 상당히 좀 뭐 이제 정치 군사적 대립도 종종 있었긴 했지만 지자체 남북 교류 협력은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총 116회 정도가 있었고 그리고 단순 지원 형태 외에도 뭐 지역 개발 그 지원 형태라든지 아울러 이제 전국에서 거의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뭐 남북 교류를 했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3시기는 2007년부터 아마 현재까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거나 이 그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로 이제 대북 강경 노선들이 노선이 있고 그리고 이제 5.24 조치를 계기로 해서
이제 사업들이 이제 중단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좀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뭐 국제적인 어떤 제재들도 같이 부과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평가를 이제 빨리 살펴보면 이 그동안에 이제 뭐 남북 교류 협력이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방적인 인도적인 지원부터 시작을 좀 했었는데 점차 상호 교류나 협력 양상의 형태로 변모를 일단은 좀 해왔다. 그래서 조례라든지 이제 광역이나 상당수 기초지자체로 일단 확산이 된 부분은 좀 있다. 경험은 해봤다. 뭐 이제 이런 쪽이 있겠고요. 그리고 정치와 경제를 약간 좀 구분해서 분리해서 이제 한 어떤 경험들도 이제 존재를 한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대북교류 거버넌스 체제 관련된 이제 그 아까 조례를 위주로 해서 정비한 어떤 성과들이 존재한다 정도는 이제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이쪽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 구조적인 어떤 그 글로벌한 어떤 그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남북 관계도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고 아울러 이제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여전히 이제 이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면서 어떤 국정 그 기조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부분들에서는 일관성을 좀 찾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남북교류 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경색이 되다 보니까 많이 이제 쌓여만 가서 많이 이제 누적이 돼서 이런 거는 활용도를 좀 이제 조금 더 포괄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용처를 조금 더 이제 확대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조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좀 폐지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동력이 좀 약화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적극적으로 그 교류 협력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그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이제 그 효과성 특히나 이제 뭐 소규모의 어떤 단기적이고 일회성 이벤트가 위주가 아니었냐 치적 홍보를 삼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사업을 하더라도 적절하게 이제 그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중복해가지고 이제 무리하게 좀 추진한다든지 뭐 적경 지역에 주로 편중이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조금 이제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의 역할 관련 시사점을 빨리 말씀을 드리면 현 정부의 이제 뭐 그래도 국정 과제가 남북 그린 대탕트가 9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류 협력을 뭐 그만두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할 건데 대화도 하고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을 현재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 움직이기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 그린 대탕트에서 좀 얘기하고 있는 미세먼지 재난이라든지 적경 지역을 위주로 해서 그린 평화 지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시발점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울러 그 대북 교류 협력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어떤 그 긍정적인 여론이 이제 상당히 좀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 제가 지금 그 행정연구원에서 국정데이터 조사센터에 있는데요. 아까 우리 그 저기 홍영표 그 전 장관님께서도 공감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그 메타버스를 통한 어떤 홍보도 이제 최근에 그 통일부에서 하지만 제가 이제 그 국정데이터 조사센터에 있다 보니까 요즘에 AI를 합니다. 올해부터는. 그래서 AI 뭐 생성형 AI 챗봇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디지털 휴먼을 통해서 뭐 보훈부가 하고 있는데요. 안중근 의사라든지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서 사실상 이제 미래 세대들은 그런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생생하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접근해서 교육하고 이제 홍보하는 그래서 이제 그 통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고민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일단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독일이 어떤 그 교류 협력 모델을 좀 반영을 해서 이 서독은 이제 실질적인 관계 회복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 동독 같은 경우는 주민 불만 해소라든지 나름의 어떤 그 생각들이 있었단 말이죠. 의도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동독의 어떤 그런 의중들을 이전에 사례를 통해 가지고 북한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 그리고 플랜에 그런 것들이 일단 들어가 있다고 하면 우리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에서도 고려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자매결연 방식이 사실은 이제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어떤
형태인데 이게 지속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괜찮은 그 형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지향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 지방 간 내부적인 어떤 협력 강화 도 필요하고 분단 상황을 고려한 어떤 중장기적 준비 강화 이제 모두의 제가 말씀드린 어떤 전문 인력 육성이라든지 아니면 북한 행정 체계에 관련된 연구가 사실은 그 전에도 있긴 했는데 이게 사실 축적이 좀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그 DB화를 한다든지 사실 또 보면은 탈북자 이 인터뷰는 늘 한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정보들이 많은데 녹음은 한다고는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화돼서 필요할 때마다 이제 그런 그 정보들을 이렇게 빼서 연구자들이며 아니면 실무자들이 쓰면 좋을 텐데 잘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요즘에 기술들이 너무 좋아져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정형 비정형 데이터들을 다 DB화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뭐 생성형 AI 챗봇을 통해서 이제 그 물어보면은 또 이제 그 작성도 해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생각해 보면은 독일에서의 경험은 사실 그 시대까지 어떤 경험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새롭게 좀 창출해야 되는 어떤 아이디어 중에 이제 그런 데이터 관련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윌슨 교수님께서 이제 토론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교수 로노모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우선 이 자리에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조금 어색한데요. 이런 자리에 올 때마다 거의 다 영어로 발표하거나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그 한국말로 발표하도록 하겠지만은 실수하더라도 뭐 양해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앞선 그 안경 잊어버렸는데요. 눈이 안 보여서 어떡해요. 미안합니다. 자, 이제 잘 보여요. 그 앞서 김영준의 박사님의 독일 통일 그마도 대한 훌륭한 논의와 심층은 분석 칭찬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잘 써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김 박사님의 논문의 몇 가지 핵심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그 다음에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동서독의 정책이 결정적으로 바꾼 것이 통일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독일 아니면 한반도 마찬가지 그 양국의 교류와 협력, 화해를 노력하지 않으면 통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 박사님의 언급하셨던 내용 중에 통일 두려워하는 국가 몇 개 있음을 보여준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한반도에도 이 통일한 두려움이 가진 나라가 아니면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 독일에서 나토 주둔 문제가 여기서 마찬가지 주한미군 연합사 그리고 유엔사 문제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 남북한 분단과 독일의 분단 시간과 심각성이 다르며 그리고 북한과 남한의 독일처럼 그 긍정적인 협력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옛날에 구소련 때 미국하고 사실은 핵 전쟁까지 터질 뻔 여러 번 했는데 그거 불구하고 이 구소련하고 교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미국에 온 사람들이 바로 그 소련 군들이었는데요. 그리고 그거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념과 사회기관 시설, 인프라 한국에서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대사관도 없고 총영사관도 없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궁금하니 합니다. 대사관이 있으면 사소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 대사관 없습니다. 그거 좀 안타깝죠. 근데 이와 그 같은 남북한의 사례가 독일과 그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를 바탕으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독일과 비교되는 남북한의 남북한의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통일하기 위해서 그 문화가 어떤 역할 하신가요? 그리고 북한의 남한 모든 교류를 진전적으로 원하지 않은 것 같은데 향후 관계와 필수적인 북한과의 교류 협력 및 화해 정책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요? 그리고 요즘 많이 시끄러운데요. 그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그리고 유엔사 마찬가지 남북한의 관계 발전을 그 발전을 위해서 장애물일까? 아니면 단지 일부 사람들이 그 핑계나 그 요구에 불과할 것인가요? 그런 걱정 많이 하는데요. 그 말이 짧지만은 이 마지막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이 앞서에서 귀한 여러분이 계시는데, 근데 뒤에서 보면 젊은 친구들이 없습니다. 이게 젊은 친구들이 없어서 우리가 무슨 얘기 하더라도 그 젊은 친구한테 교육시키지 못하고 잠적하도록 못하면 애를 못 배웁니다. 애를 못 배우면 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마찬가지 이런 자리 올 때마다 만약 초대해 주시면 올 때마다 우리 학생 5명 이상 데리고 오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용갑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인천연구원의 이용갑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제가 1987년 7월에 독일에 가서 88년 7월에 서베를린에 갔는데 그때 비자를 한국에서 받을 때 제 그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도저히 이해를 못했거든요. 비자가 독일 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에 갈 수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아니 그 독일 연방공화국에 가면 되지 서베를린은 또 왜 나와? 그걸 88년 7월부터 제가 이제 서베를린에 있으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종희 교수님께서 독일의 지도와 서베를린 나오는데 서베를린은 넓은 의미의 베를린 자체는 동독의 영토도 아니고 서독의 영토도 아니고 4개 그 전승 국가의 점령지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맥락이 이종희 교수님께서 뒤에 설명하는 4 더하기 2 회의에 나오는 그런 맥락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주로 사회보장 제도하고 보건의료 쪽에서 독일을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제 통일 쪽에 많이 관련을 안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종희 교수님 자료를 보고 저의 20대 중반의 서베를린에서의 생활이 생각이 나서 한참 했는데요. 일단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읽은 유학 시절에 읽은 책 중에 이제 엠마뉴엘 wallerstein 책 중에 재밌는 문구가 나오는데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과거는 기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써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요. 사실 분단 국가들이 어떤 원인과 경로로 분단이 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계기로 누가 주도해서 누구와 협력해서 누구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일이 되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20세기 후반부터는 기록이 가능을 합니다. 우리 삼국 통일 같은 거 통일이 되었다는 거 말지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기록한 거는 거의 삼국 유사를 통해서 사실은 옛날 얘기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류 역사 이래의 분단, 분리, 통일 뭐 이런 거는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데 1945년 이후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뭐 자유시 세계, 공산 세계란 이데올로기가 작동이 되면서 뭐 여러분 아시지만 동독, 서독, 한국, 북한, 남베트남, 북베트남, 그 다음에 남예멘, 북예멘 뭐 이런 식으로 갈라졌다가 현재는 한국만 남아 있고 사실 우리가 경제 규모라든지 뭐 이런 걸 할 때 남베트남, 베트남 사례나 예멘 사례를 한국에서 이렇게 벤치마킹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독일 사례를 사실은 90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 과정 자체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종희 교수님께서도 뭐 쭉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고 예민한 문제 중에 하나가 헌법 제3조에 나오는 거하고 유엔의 남북한 동시가입 문제입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동독 서독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45년부터 90년까지 뭐 대충 45년 정도의 분단을 겪고 났는데 그 과정에서 원 네이션 투 스테이트 한 개의 민족이 두 개의 국가로 나눈 거냐 이게 이제 서독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동독은 무슨 소리야 니네랑 나랑은 민족이 달라 투 네이션 투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다음에 동독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회주의 통일당의 독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주권 국민이라고 얘기를 고치다가 90년에 넘어가서는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한 개의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민족 개념이 적용이 돼서 우리는 한 개의 민족이고 뭐 이래저런 사정 때문에 두 개의 국가로 나눠져 있었는데 한 개의 국가로 다시 뭉치자는 뭐 그런 얘기들로 이제 이데올로기적 배경은 그런 걸로 해석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요. 제가 1989년 베를린에 있을 때 텔레비전에 엄청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헝가리로 간 동독 청년들이 서독으로 넘어가겠다고 독일 헝가리 주재 부다페스트 대사관에 들어가고 그 청년들을 서독으로 보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이 개입을 해서 성공적으로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 복잡한 얘기들이 이루어지고 10월 달 뭐 고르바초프가 소련 동독에 방문하고 11월 9일에 뭐 베를린 장벽이 열리고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루포나 소설이나 영화에서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 배경에는 앞에 발표하신 분들이 쭉 나오지만 1980년 전후 쉽게 얘기하면 74년 1차 석유 위기 79년 80년 2차 석유 위기를 거치면서 동독은 그 자생적으로 거의 생존이 불가능한 나라였습니다. 동독을 보장해 주는 건 경제력으로 뭐 서독의 현금하고 소련의 석유, 그 다음에 소련의 핵무기가 주둔해 있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동독이라는 나라가 존재를 했는데 그게 이제 89년을 거치면서부터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동서독 통일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한 3가지 정도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동서독이 통일된 걸 우리나라처럼
열심히 연구한 데는 우리나라와 미국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진행은 안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앞에서도 나왔지만 독일 통일은 법적으로는 동독의 5개 주가 서독헌법에 따라서 편입하는 통일이었다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통일에 관한 법적 정비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에 대한 건가, 뭐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법적으로. 두 번째는 독일 통일을 보면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이벤트나 계획된 노력이 아니었고 어느 날 갑자기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떻게 연결을 할 건가에 대한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종희 교수님이 발표를 많이 해주시는데, 정치 지도자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정치 지도자는 정치 체계와 함께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종희 교수님 발표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요. 혹시라도 한 2가지 정도만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통일을 논의할 때 북한이라는 집단을 어떻게, 북한이라는 집단의 정치적이 아니고 말 그대로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가 하고, 그 다음에 발표하신 빌리 브란트나 헬무트 콜 같은 정치 지도자가 성장하기 위한 조건들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수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지금 유감스럽게 시간이 지금 조금 진행이 됐는데 잘 부탁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허준영 박사님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허준영 박사님 그 말씀하신 내용들은 전부 다 그 사실에 입각한 그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뭐 잘못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비판할 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비춰서 보면 전부 다 맞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어떤 그 질문을 할 거는 없습니다. 이제 다만 간단하게 그 관련해서 몇 가지 그 중요한 내용 뭐 한 2가지만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 시기를 나눠주셨는데, 그 남북 동서독 간의 지자체 협력은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 11월 9일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된 거 자체가 도시간 협력 그 파트너십 맺은 거는 86년 10월에 체결된 파트너십이 최초입니다. 1986년 10월에 서독 사알란트주의 살루아시하고 그 다음에 동독의 아이젠휘텐슈타트 이 2개 그 맺은 게 최초고요. 그리고 그 말씀드렸던 베를린 장벽 무너진 시점인 1989년 11월 9일까지 총 62건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어떤 커다란 변화가 있기 전에는 실제로는 지자체나 어떤 행정 단위 간의 협력이 쉽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처음에 그 86년 10월에 최초로 맺었던 그 사알란트 살루아랑 맺은 것도 이거 당시 그 동독의 공산당 서기장 권력 서열 1위였던 에리히 호네커가 원래 서독의 이 사알란트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맺어진 거거든요. 그 이후에 지자체 간의 그 파트너십이나 협력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시작이 됐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통일되던 시점인 1990년 10월 3일까지 불과 12개월, 1년 채 안 되는 기간 안에 굉장히 많이 맺어졌고, 물론 그 뒤에도 이제 됐죠. 그러니까 물꼬가 환경 조건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아까 그 이용각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역설적인 얘기인데 아마 독일 통일되고 나서 독일 통일에 대해서 어쩌면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은 내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독일 통일에 대해서 독일보다 더 많이 연구한 나라가 지구상에 한국이 유일할 겁니다. 그만큼 어떤 통일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독일하고 한국은 모두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이나 그러니까 행정 제도 자체가 너무나 다르게 돼 있어요. 가장 그러니까 중요하게 하나만 예를 들면은 연방 제도입니다. 페더럴리즘. 독일의 페더럴리즘을 하고 있고 우리는 연방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 1대1로 적용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독일은 항상 교류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 처음에 아데나워 시절에도 아주 제한적이었지만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이 그리고 이제 이게 빌리 브란트 총리의 오스트폴리틱으로 연결돼서 나중에 이제 통일까지 연결이 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민족적 당위성이라는 게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고 지금 40대 내지는 30대 밑으로는 이거를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윌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얘기해주고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들 그리고 좀 밑바탕의 철학을 가지고 좀 그거에 대해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발표자나 토론자나 본인들이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충분히 시간을 못 드린 점 양해해 주시고요. 이제 세 분 토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발표를 이제 답변해 주시는데요. 혹시 청중 속에서 한 분만 계시면 질문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만요. 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요.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젊은 층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젊은 층들 통일 원하지 않고 두 국가로 그냥 교류만 한다고 하기 원하는 그런 게 나왔죠. 근데 그 두 국가로 이렇게 자유롭게 교류하는 게 이제 빅딜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독일의 이제 그 상태죠. 독일의 그 브란트 콜 상태가 두 국가가 이렇게 자유롭게 교류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로 가야 되는 거죠. 거기로 가야 되는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겁니다. 잠깐 코멘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북한의 그 백두혈통 집단이라고 봅니다. 질문만 해주십시오. 질문만. 아까 그 정치 리더십 정당의 그다음에 국제적인 그 메커니즘 그 차원에서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부탁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북한 개방을 좀 해야 되는데 탈북자들 문제를 제대로 지금 관리를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허준영 전문위원 때 이것은 두 번째 건 허준영 우리 연구위원 첫 번째는 우리 이정희 교수한테 질문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세 분께서 한 1분 내지 한 1분 30초로 최대한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첫째로는 남북한하고 동수동 문화가 다르다. 그거 어떡하냐. 아니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도 문화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근데 이란하고 우리하고 얼마나 많이 교류 협력하면서 그러니까 또 거기서 우리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는 좀 핑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북한과 교류 협력 화해 어떻게 시작하나? 그 이야기했었어요. 우선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먼저 바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손을 좀 내밀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참 뭘 하지 않습니까? 예, 힘도 세고 세계 그 국방 5위예요. 그리고 경제력으로는 뭐 10위 이내권에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너무 핵 문제만 집착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핵은 평화를 위해서 북한 핵을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핵 없애는 것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사과가 과일이죠. 근데 사과만 과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핵 문제 해결하자 이거예요. 하면서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하자 이거예요. 너무 핵에 천착하지 말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방청객에서 말씀해 주는데 남북한 관계에서 젊은이들이 없다. 제가 이거 볼 때 말이죠. 제가 이제 10년을 독일에서 있다 보니까 이 우리 주입식 교육의 폐해예요. 이게 주입식 교육 그냥 집어넣는 거지 않습니까? 애우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한테는. 제가 독일에 가보니까요. 선생님이 말 많이 안 합니다. 학교 시간에 15%를 못 넘게 해요. 아이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주입식 교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먼저 이용갑 그 박사님 정말 발제에 버금가는 좋은 토론문 써주셔서 제가 미리 읽고 왔었는데요. 감사드리고요. 배경이 독일이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그런 또 훌륭한 토론문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요. 토론 질문과 그 다음에 하신 질문을 두 개를 요약을 하면은 같이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통일 논의에 있어서 북한을 어떤 아이덴티티로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느냐 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저는 접근을 통한 변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정책의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일이 여러 가지로 해왔던 정치범 석방이라든지 방송 교류라든지 그리고 가족 방문 등 여러 가지 접근을 통한 변화가 필요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짧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정치 지도자의 성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가지만 꼽고 싶습니다. 정당 기반을 공고히 해야 되고요. 여기는 선거제도 변화까지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정치가들의 전문성을 길러야 되고요. 그리고 정치가들은 공익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 네 번째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허 박사님. 예, 김영수 국장님 토론 감사드리고요. 예, 평상시에도 제가 많이 배우고 있는 분이셔가지고 오늘도 감사의 말씀 들었습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제일 좀 한계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딱 꼭 집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특별한 환경 변화 이전에 그럼 과연 우리가 뭘 할 것이냐라는 아마 질문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면서는 사실은 이제 동서독에서 어떤 자매결연 전 단계의 어떤 조금 가시적인 어떤 협력 사항들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볼까 했는데 그게 사실은 정리가 이전에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을 위해서 준비하기는 좀 어려웠는데 다음에 조금 좀 준비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또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로에서 아까 말씀 주신 거는 오히려 이제 김용윤 박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핵만 너무 고집할 게 아니라 핵 전에도 늘 좀 먼저 열려 있고 먼저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요. 개인적으로 준비하면 시간 제한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시간을 좀 많이 허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고 두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이 오찬 전과 만찬 전 세션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중간 세션은 무조건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세션은 저녁 시간을 조금 한 5분 10분 정도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원래 30분의 시작인데요. 5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3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